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언중유골 함께해 주시는 MBC 이지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지성 기자의 파트너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를 모셔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임경빈 작가도 코로나 확진 판정이 떴습니다. JB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죠. 그래, 이거 혹시 내가 옮겼나 해갖고 이제 저도 자책 모드로 이렇게 한번 따져봤더니 저는 아닌 것 같고 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길 좀 바라고요. 오늘이 또 이지성 기자의 언중유골 고별 방송이거든요. 그러게요. 이미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번 주 이제 MBC 그 뉴스 데스크가 내일입니다. 네. 개편을 했기 때문에 요번 주부터 이지성 기자가 주말 MBC 뉴스데스크 단독 앵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게 내일입니다. 개시일이 내일인데 이 이제 그 영전 때문에 언중유골은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고별 방송이라 헬마우스가 함께하면 참 좋은데. 그러게 오늘 고별 방송에 다 같이 이제 아침 순댓국으로 송별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눈물로 보내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나? 헬마우스가? 그런 건가? 네, 지금 헬마우스가 많이 좀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빨리 완쾌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복귀하시기 좀 바라고요. 아무튼 어떻게 뉴스데스크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왜 너무 급박하게 투입이 되는 바람에 실수 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워낙 똑부러지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시청률 10%? 지난번부터 계속 이상한 공약을 자꾸 얘기해요. 아무튼 대박 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할 건 또 해야죠. 그럼요. 오늘 고별 방송이니만큼 더 밀도 있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TV토론도 끝났는데 TV토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첫 번째 아이템이 이제 TV토론 관련 보도들의 문제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검증 없었다. 태부족이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4자 토론회가요.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 3번을 포함해서 총 5번 TV 토론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번 대선 TV 토론을 보면은 후보들이 서로 많이 얘기한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좀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그렇죠. 그건 틀린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사 하나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일에 있었던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이 아닌 걸 전제로 질문을 많이 했다 이런 토로를 했어요. 그 마지막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좀 네거티브 공격으로 일관했었는데 이때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하면서 6개인가 7개 정도의 녹취록 혹은 검찰 수사 이런 내용들을 막 퍼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사실이 아닌 걸 전제로 한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도권 토론의 어떤 규칙상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 30초밖에 없는데 그걸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고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30초 동안에는 자,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의혹을 해소하자. 대선 끝나고도 특검을 해서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자. 동의하시겠냐. 이걸 했지만 동의하십니까란 말을 8번은 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거 동의하지 않고 그냥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그럼 결국 그거는 특검은 싫고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검찰 수사 정도는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지점인데 아무튼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사례의 일례에 불과하고요. 후보들이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건 그럼 누가 검증을 해줘야 하느냐. 결국 그건 언론이 검증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근데 매번 토론이 끝나면 언론 보도들은 어떤 이런 허위 발언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각 후보들의 주장, 공방 이거를 나열만 하는 그런 중계만 그렇죠. 이른바 따옴표 식 토론 중계 이런 기사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팩트체크 기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태부족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각도로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TV토론에서 이것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V토론에서 조금이라도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서 끝장을 볼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일단은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TV토론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도 거기서 끝장 토론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TV토론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법정 TV토론 3번이라고 하는 게 지상파 3사 기준으로 3번 잡은 거 아니에요 사실?
지상파 3사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공식 선거운동의 기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에서 또 유세 활동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한 건데 사실 근데 이전에 보면요. 이 법정 TV토론 3회 말고도 그 이전에 많은 토론회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건 이제 후보 간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번 대선 때는 정말 역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후보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내 일정이 안 된다. 나 주관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등등등 핑계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번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사회 분야 토론을 보면서 이제 더 한번 그걸 확인한 건데 사회 분야가 말 그대로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네. 갖다 붙이기 나름대로 영역은 뭐 아무거나 다 건드릴 수 있는 게 사회 분야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후보가 치고 빠지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판이 열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2시간 하는데 지금 뭐 다뤄지지 못한 주제들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시간 안에 그 안에 다뤄진 주제들에 대한 검증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끝장 토론도 안 됐는데 못 다뤄진 주제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럴 거면은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가지고 주제를 좀 더 좁히면 그죠 사회 분야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번은 딱 복지로만 딱 한정을 한다든지 네. 이래버리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참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그 방송계의 또 어떤 이 경쟁 구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게 얽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2시간 하지 말고 4시간 하면 어떨까 했더니 국민들이 힘들 것 같고 지켜보는 4시간을 그리고 또 편성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지금 언중유골처럼 라디오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이어서 연장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런 플랫폼 통해서 쭉 뭐 끝장 토론까지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차차 우리가 선거 과정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좀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TV 토론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저런 방식은 정말로 통과 의뢰밖에 안 되는 겉핥기 방식이라 저거는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요번에 TV 토론이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 뭐 법정 토론을 7번으로 늘리는 법안을 뭐 발의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좀 손을 진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일단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좀 현행 제도에서 자 한번 그럼 제가 우리 그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기자니까 한번 대답을 해줘 보세요. 이제 끝나면 10시잖아요.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감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아주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끝나면 일단은 메인 뉴스들이 다 뒤로 밀리잖아요. 그럼 메인 뉴스에 어쨌든 토론회에 대한 주요 주제를 여러 꼭지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토론회의 정리 수준밖에 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물론 그날 당일 보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날 보도여도 팩트체크 검증이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팩트체크를 하려면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해왔고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기자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저거 잘못된 말인데, 저거 거짓말인데, 그때 주장했었는데 왜 안 했다고 지금 발뺌을 하지? 그거를 다른 출입처 기자라든가 그 사람을 아니면 같은 출입처라 같은 정치팀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보를 계속 팔로우업 해오지 않으면 그 중간중간 빈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법은 검증만을 위한 팀을 따로 만든다든가 그런 다른 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조직 안에서의 구조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담당 기자 시스템으로는 왜냐하면 다음 날이라고 일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후보들의 일정이. 뭐 유세 따라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고 또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의 영역과 해석의 영역이 딱 구분되지 않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럴 때는 팩트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TV 토론 과정에서 나온 걸 보면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당신이 그때 그 말 했냐 안 했냐. 공약집에 그러니까 재원 추계가 돼 있냐 안 됐냐.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발뺌을 해요. 근데 그 발뺌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기에는 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토론 규칙상. 또 목이 메이네요. 토론 규칙상 또 반박이 안 돼요. 검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오래 취재했던 그 전문 취재 기자의 식견도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영역도 많이 있던데 TV 토론을 보면은 이거는 언론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이게 또 실시간으로 토론이 생중계되는 와중에 그때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경우 그런 경우는 뭐 A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언제 얘기한 적이 있다. 언제 이렇게 말했었다. 혹은 공약집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중간에 넣는 것도 해설을 넣는 것도 그러면은 생중계되는 후보들의 말을 또 끊어야 되는 건데.
생중계는 끊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덮어 씌워야 되는 건데 오디오를. 그렇죠. 그것도 좀 어렵고 이게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 기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아주 독특한 현상이 지지자들이나 네. 아니면 그 당 인사들이 알아서 팩트 체크해갖고 올리는 이 현상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이번에도요 보면은 민주당이랑 그 국민의힘에서 각각 자기 출입 기자단 카톡방에다가 생중계되는 와중에 계속 알림 공지를 띄우는 거예요. 네. 뭐 민주당도 10번, 국힘당도 10몇 번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출입 기자들에게만 전달되는 거지 우리 정말 유권자들한테 전달되는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출입 기자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팩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검증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저는 제가 고민을 했을 때는 이런 토론회가 있다 그러면 좀 인력과 돈을 잔뜩 투입을 해서 특별 검증 TF, 뭐 내부 기자 인력이 부족하는 외부 인력까지 넣어서 만든 다음에 토론회 2시간이 끝났다. 그럼 그거에 바로 이어서 검증만 집중적으로 하는 1시간 프로그램을 배치를 한다든가. 제가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이 얘기하면 방송사 그 보도국 간부님들께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방송사가 개표 방송에 목숨 걸잖아요. 네. 돈 엄청 들여가면서 네. 뭐 세트부터 해갖고 그래픽.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온갖 첨단 기술 도입하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떤가 그렇게 이제 어떤 쇼적인 측면을 가미를 해가지고 시청률을 올리겠다는 걸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과유불급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제작비 일부라도 빼서 네. 팩트체크나 이런 데 그러니까 투입을 하면 훨씬 더 공익에 부합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되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나라가 더 잘 될 것인지를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판단의 근거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니 이왕 돈 쓸 거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알 권리 보장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인터넷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거의 출입처 등록된 언론사가 국회에 뭐 100개가 넘고 뭐 이러는데 그럼 그런 언론사에서 하나씩만 검증을 해줘더라도 네. 참 좋았을 텐데 네. 너무너무 태부족인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목요일에 진행된 마지막 토론회에서 또 이렇게 그 이슈가 됐던 게 젠더 이슈였는데 성인지 예산, 페미니즘 이런 개념에 대한 또 맞부딪힌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물론 그 자리에서 뭐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반박하면서 뭐 고쳐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말을 믿는 경향이 생깁니다. 시청자들도. 두 후보가 만약에 다른 후보가 그건 아닌다라고 정정해줘도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성인지 예산을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27일 포항유세에서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걸 30조 원을 썼는데 이 중에 일부만 떼내도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발언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냐 질문했더니 뭐 각 부처에서 여성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놓은 예산이다라고 윤 후보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도 여기 포함되고 한부모 지원 사업도 포함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건데 나라 살려면 모르면서 막 말하면 안 된다. 또 심상정 후보도 뭐 여성 정책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밖에 없느냐. 남녀 갈라치기해서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냐라고 반박을 했죠. 근데 그러면 특정 후보가 성인지 예산의 개념조차 모르면 이게 뭔지 누가 맞는 말인지 언론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그게 안 되고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말만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인지 예산이 무엇이냐? 제가 한 번 더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게 12년 전인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된 건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예산을 짤 때 딱 그 특정 액수로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되는 실질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항목이 있는 게 아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각 부처에서 기존의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그중에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예산을 분석해서 추후에 분류해 놓은 값이에요. 그게 뭐 어쩔 땐 26조 원 작년에 또는 30조 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뭐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뭐 한부모 가족 예산도 포함되고 또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던 뭐 고속도로 화장실 문제. 그러니까 10개 한다고 평등한 게 아니라 신체 구조상 여자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것도 그 예산 누가 씁니까?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쓰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개선 사업은. 근데 그것도 다 여기 성인지 예산에 추후에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군 부대도 있어요. 뭐 군 어린이집 운영. 이것도 국방비 예산이지만 성인지 예산이 포함이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대 내에 성상담 고충 전문위원 운영. 이것도 남성분들도 다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건데 애초에 이런 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없고 이해도 없으면서 이걸 줄여서 무슨 북한 핵 위협을 막고 대공 뭐 방어막 구축, 대공 방어막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반여성 캠페인에만 악용하는 거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기사가 검색해봐도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팩트체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참 우픈 현실인 게 네. 대선 후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라고 하는 걸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철학이 무엇이고 그러면 이 철학에 기초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건지 네. 그래 당신이 정말로 이런 철학에 입각해서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이게 나한테 어떻게 이게 직결이 되는 건지 이걸 검증하는 게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는 여기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지금 팩트체크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철학이 있고 정책이 뭔지를 떠나서 지금 당신은 정확히 제대로나 알고 있는지부터 보자. 이건 슬픈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고 말하라고 하면 또 반박을 하죠. 질문을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시청자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홍미 촌철님께서 그러면은 속보처럼 자막으로 팩트 체크를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방법은 방법일 텐데. 제가 볼 땐 근데 이게 문제는요. 네. 이러면 자막을 보느라고 토론을 또 분산이 되어버려요. 네. 그리고 지금 토론에 나온 내용을 검증하는 또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나중에 자막으로 올리게 되면 이건 또 설명이 필요해요. 앞에 전제 설명이. 그럼 자막이 화면을 다 덮어버리고 이게 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팩트체크는 사후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데 네.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제 어떤 클릭수 올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후보별 유불리도 아마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여기서 정파성이 또 여기가 스며 있다고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녹취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녹취록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 조서 내용 이런 거 포함해서 그제 공판에서 이 녹취록 얘기 나왔었었죠. 네, 네. 대장동 녹취록에 언론들이 아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최근에 바뀌었죠. 예. 최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다음에 사업 공모 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들의 이 속행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유출 정황에 대한 우려를 재판부가 직접 검찰이 먼저. 그렇죠. 검찰이 먼저 이 얘기를 재판부에 얘기를 했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재판부도 이건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검찰과 피고인 측에 주의를 요구했죠. 왜냐하면 이런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은 네. 검찰 그리고 피고인의 피의자의 변호인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에 맡겨진 상황인데 이게 관리 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서 의도치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출돼서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까 좀 점검해달라 이렇게 재판부가 검찰이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도 우려를 표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오죽했으면 공판에서 이런 얘기가 오걸까 이거잖아요, 정확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법조 저널리즘은 제가 볼 때 되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조 저널리즘은 거의 모든 것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거의 몰빵을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공판 기사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기사죠.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방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피의 사실 같은 경우도 수사 단계에서는 공표를 하면 안 되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어차피 공표를 하고 말고 어느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거기는 일정하게 이게 개방이 되는 게 뭐냐면 수사 과정은 일방적이잖아요. 검사가 주도권을 쥐고 피의자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특히 여론시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하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재판이 진행이 될 때는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균형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법정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가 보도를 타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방에 있어서의 근거로서 그것이 기능을 하는 건데 지금 정영학 녹취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게 조명이 되는 게 아니라
후보 유불리와 어느 한 특정 후보를 궁지에 mon다. 또 다른 후보에 대해 그래서 역으로 또 궁지에 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발췌가 돼가지고 활용이 되는 재판과는 무관하게. 맞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대장동 관련 녹취록만요. 몇 박스 분량이라고 합니다. 몇 박스 분량. 네. 근데 그 몇 박스 분량이면 그 문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언론들은 그걸 다 읽어봤겠냐고요. 못 읽어봤죠. 그걸 다 읽어본 사람은 검찰과 변호인밖에 없는데 네. 이 검찰 혹은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흘려준 한마디 한마디 한 단락 한 단락 이것만 주워듣고 입수해서 그걸 단독으로 쓰는 단독 기사 경쟁을 붙다 보니 이 말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맥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도 어떤 그런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기사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녹취록에 대한 보도 가치는 제가 볼 때는 두 갈래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장동 수사가 말을 따라갔다고 하는 게 일반적 평가이니까 네. 그걸 전제로 한다면 녹취록은 가장 중요한 증거죠.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녹취록을 다 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들어가는 중요한 근거로서 녹취록을 전체를 쭉 읽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들어가는 용도로 쓰는 게 한 갈래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정통한 접근법이죠. 또 한 가지는 100번 양보해서 재판관은 직결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우리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면 저도 그건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후보고 다 공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도 균형감 있게 입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뽑아서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티슈입니까 이게? 그때 그러니까 코 풀 때만 그러니까 뽑아갖고 이제 코 푸는 용도로 쓰는 티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합해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보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돼 버리면. 그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게? 김만배 씨 녹취록에서 이게 윤석열 후보 뭐 내가 카드를 꺼내면은 뭐 죽는다 구속된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녹취록이나 수사 그 조사 과정에서의 그런 증언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보도인지. 그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가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정민용 변호사가 갖고 온 공모 지침서를 보고서 대장동 민간업자의 수익을 걱정해줬다는 내용을 내가 뭐 두 번이나 들었다. 그러면서 이거 알려지면은 이재명 후보 뭐 떨어질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막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공모 지침서가 뭐죠? 공모가 되기 전에 갖고 오는 보고예요. 근데 이게 공모가 된 그 일자를 보면 2015년 2월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럼 2015년 2월이면 공모 지침서는 그 이전에 정민용 변호사가 갖고 와서 이재명 시장 이제 사인을 한 거죠. 자, 그럼 그때는 제가 재작년에 스트레이트에서도 보도를 해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한 수년간 침체돼 있다가 2014년 12월 말에 새누리당이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을 통과시키면서 기가 막히게 2015년 하반기부터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가파르긴 커졌고요. 그러면 이 공모 지침서 갖고 왔던 시점에는 수년간 침체돼 있던 시기였고 근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민간 개발 100%로 하자고 하는 거를 성남시장이 이제 아니다. 공공 개발을 절반을 넣자. 그리고 5천억의 수익을 먼저 가져오는 거를 계약을 하면서 당시에 민간 개발 수익의 캡을 안 씌운 것이 지금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캡을 씌울 생각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공모 지침서를 갖고 왔던 시기에 민간업자의 수익 걱정하는 말을 예의상 혹은 맥락상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 침체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꺼집어내서 이거 알려지면 이게 민간 사업자 수익을 걱정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 대선에서 떨어질 텐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지금 단독으로 그것만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녹취록을 선택적인 기사로 쫓아가기 기사로 나오게 되면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쓸데없는 정쟁의 소재와 더 많은 의심과 의혹만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밖에 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언론이 이렇게 해버리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서 특정인에 의해서 장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언론은 그 장난질에 부응할 태세가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제출이 돼가지고 그건 조각조각이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최종 판단을 네. 내리는 건데 한 조각만 놓고 네. 근데 이 조각 자체가 되게 선정적이고 튄단 말이에요. 근데 보도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탄핵하는 다른 조각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여기서 여론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대정동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그게 뭐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지 간에 어떤 그 한 사람을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장난질을 하는데 언론이 여기에 그러니까 부안해동을 해가지고 여론 재판의 어떤 그 기수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언론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이야기가 됐다는 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나는 언론 보도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왜? 춤을 추니까. 여기서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심증을 굳히면 안 되니까 나는 네. 안 본다고 했는데. 심증 없이 증거에만. 네. 부장판사님 안 보는 건 되게 좋은데 국민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대정동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MBC 보도국의 법조팀에서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 기자회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예. 우리가 이런 검찰 받아쓰기가 아니라 정말 공판 중심에 제대로 된 기사 써야 되지 법조 기사 써야 되지 않겠느냐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조 기자 출입 기자의 어떤 그 인원 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검찰 출입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법원 출입을 확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네. 가성비는 안 나오는 취지예요. 법원 출입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취재하는 것도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공판은요. 띄엄띄엄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열려줘도 굉장히 좋은데 기사 쓰기 좋은데 한 달에 한 번 잡히고 3주에 한 번 어쩔 땐 2달에 한 번 잡힙니다. 한 번 열리면 거의 하루를 버려야 되고 네. 취재하는 그리고 입장에서는. 그 하루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대충 변호인만 나와서 얘기가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써도 그다음 기사는 한 달 뒤에 쓰게 되면 일단 시청자, 독자들도 내용에 팔로우가 안 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다 까먹어버리는, 잊어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사의 흐름도 끊기고 독자 입장도 마찬가지고 기자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이 사건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또 다른 언론,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다른 모든 언론사가 검찰 단계에서 수사 이런 것들 받아서서 막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또 MBC만 안 쓰면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청자들이 또 그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바로 그런 빈틈에서 이른바 이제 그 고상하게 표현하면 언론 플레이.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장난질이 거기서 네.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정보를 쥐고 있는 건 검찰밖에 없어요. 혹은 변호인밖에 없어요. 그 장난질이 자기 방어권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집단이나 이런 데서 한다라면 뭐 모르겠는데 대장동 이런 건 일단 버리고요. 네. 어떤 말 없는 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어떤 그 서민과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방어하겠어요? 그게? 방어권이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죠. 난도질 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거를?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 출입기자실에 찾아와서 네. 나 방금 조사 받았는데 나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도 사실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대장동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제 한번 좀 접근해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극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대장동 녹취록 보도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선거판에서 이게 보도 하나 딱 던지면 반응이 확 오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사가 되니까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제가 또 법조 기자를 오래 했었으니까 한 가지 촌철님들께 이제 뭐 팁이라고 할까요? 뭐 드리자면 일단 공소장 단계부터는 사실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소장도 검찰의 일방적인 내용을 담아 놓은 문서인 건 맞아요. 하지만 공소장 이 공자가 붙는 것부터가 이제 공개됐다. 공개적으로 그 공판도 이제 공개 재판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거기부터는 공개 단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공소장부터는 쓸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국힘당에서 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그 검찰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가 민주당을 통해 언론에 유출된 걸 가지고
되게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뭐 피의 사실이 공표됐다는 등 이거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 얘기다. 공소장 단계부터는 허용이 되는 거고 범죄 일람표도 공소장의 일부다. 근데 그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의 어떤 검찰이 하나씩 선택적으로 흘려주는 거를 역시 선택적으로 받아쓰는 이런 행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핵심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지선 기자에게 덕담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걸 소개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파워님은 이지선 기자 올쏘라고 보내주셨고요. 군타로님은 언중유골 코너를 주말 뉴스데스크로 갑시다. 너무 좋은데요. 그럼 저도 따라가야 되는데. 같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 입이 없이는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다음에 꿀딸기님은 이지선 앵커 MBC의 미래가 밝다. 이런 덕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닥터방님. 부끄럽습니다. 내일 주말 MBC 뉴스데스크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선 기자님의 앵커 데뷔 무대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걸 오늘 마무리 멘트로 하면서 이제 이지선 기자하고는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언중유골 함께해서 정말 좋았는데 사실 제가 뭐 앵커를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뭔 소리예요. 주말 하다가 주중으로 가셔야지. 끝나면 다시 시선 집중해서 우리 촌촌님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받아준대? 그런 건가요? 주중으로 가시라니까. 아무튼 선정과 맹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늘 저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